안녕하세요. 세상은 왜 이럴까요? 오늘 사연은 전북 전주시에서 어떤 남성분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나는 내 집 안방에 누워 하루를 보낸다. 6달 전 건강이 악화된 뒤로 이렇게 살아왔다. 이곳은 내가 평생을 살아온 집이지만 이제는 내 발자취보다 간병인의 발소리와 시계 초침이 더 크게 들린다. 창밖에는 계절이 바뀌어 가지만 나는 그저 침대 위에서 숨을 고르며 하루를 버틴다. 몸은 예전 같지 않다. 고혈압과 당뇨가 수십 년을 따라다니더니 결국 신장까지 제 기능을 잃었다. 병원에 오래 눕기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 선택이 옳은지는 알 수 없다. 벽에는 아내와 아들의 사진이 걸려 있고 나는 그 앞을 바라보며 홀로 남겨진 세월을 삼킨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건 아들이 겨우 10살이었을 때였다. 그날 이후 나는 아이의 아버지자 어머니가 되었다. 엄마를 찾는 아이의 눈물이 마를 때까지 등을 토닥였고 아플 때는 밤새 간호하며 곁을 지켰다. 운동의 날에는 운동장을 함께 달렸고 졸업식 날에는 누구보다 큰 소리로 박수를 보냈다. 다른 부모들이 부부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며 미안함이 스쳤지만 나는 혼자라도 웃었다. 돈을 버는 것도 세상을 버티는 것도 모두 아들을 위해서였다. 내 인생은 오로지 아들을 지키고 바르게 키우는 데 바쳤다. 아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아버지 제가 있잖아요. 이제 제가 아버지를 지킬 겁니다. 그 말은 나의 지난 시간을 보상받는 기분이었고 아들이 바르게 큰 것에 안심되는 말이었다. 내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들은 매일 문을 열고 들어왔다. 퇴근이 늦더라도 찾아와 내 손을 잡았다. 그 순간마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옳았다.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 2달 동안은 정말 그랬다. 그러나 시간은 그 믿음을 오래 지켜주지 않았다. 집안 곳곳에는 여전히 우리의 추억이 묻어 있었다. 식탁에는 아들이 어린 시절 좋아하던 흠집 난 그릇이 남아 있었고 창고에는 아내가 떠난 뒤에도 버리지 못한 낡은 가방이 쌓여 있었다. 그 앞에 서면 나는 여전히 가족을 지키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서 간병인의 손길을 받으며 겨우 하루를 버티고 있었고 아들은 아직 내 곁에 있었지만 점점 짧아지는 머무름 속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혔다. 그 불안은 사랑과 믿음을 흔들며 내 마음 한켠에서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3번째 달에 접어들면서 아들의 발걸음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예전에는 하루 한 번도 부족하다며 들렀는데 이제는 이틀에 한 번, 그러다 며칠에 한 번으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회사 일이 바빠진 줄 알았다. 누구나 생업에 묶여 사는 법이고 아버지인 내가 이해해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했다. 그러나 4번째 달에 들어서자 상황은 달랐다. 집에 오는 시간은 줄었고 머무는 시간마저 짧아졌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자리를 뜨곤 했다. 나는 서운함을 애써 감추며 건강 조심해라라는 말만 건넸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 앞에서 나는 우연히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 며느리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단호했다. 당신 너무 자주 오자는 거 아냐? 나도 바쁘고 약속도 있는데. 아들은 대답을 흐렸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알 수 없는 기운을 느꼈다. 며느리의 시선은 언젠가부터 따뜻하지 않았다. 나는 어느 날 잠깐 스친 며느리의 얼굴을 기억한다. 차가운 눈빛, 그리고 빨리 돌아가자고 아들에게 손짓하던 모습. 그날 이후 아들의 발걸음은 더 짧아졌다. 나는 애써 그 사실을 모른 척했다. 혹여 내가 이 상황을 느끼고 있는 걸 알게 되면 아들이 더 멀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내 안에서 점점 자라는 의심을 억눌렀다. 혹시 며느리가 내 재산에만 관심을 갖고 아들을 다그치는 건 아닐까? 젊은 날 운이 좋아 재테크하는 것마다 큰 수익을 올려돈 걱정 없이 살 만큼 재산을 모았다. 내 집과 몇 개의 작은 건물, 주식, 현금, 그것들이 며느리의 눈에는 자기 걸로 보이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면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곧바로 마음을 다잡았다. 아니야,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며느리도 나쁜 마음은 아닐 거야. 젊은 부부에게는 자기들 삶이 있으니 해야지.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덮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되면 불안은 다시 몰려왔다. 간병인이 물컵을 건네줄 때 나는 자꾸만 아들의 손길을 떠올렸다. 예전처럼 내 손을 꼭 잡아주던 온기를 기억하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을 뜨면 차가운 현실만 남았다. 아들은 이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5번째 달이 되었을 때 나는 더 이상 아들의 발자취를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기다림은 희망을 만들지만 희망은 곧 실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였다. 오더라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 현관에 들어선 순간부터 이미 발걸음은 집 밖을 향해 있었고 그의 눈빛은 시계를 향해 흘렀다.
나는 모른 척하며 건강 조심해라라는 말만 건넸다. 그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다짐처럼 들렸다. 여섯 번째 달에 접어들자 아들의 모습은 더욱 희미해졌다. 짧은 방문 속에서 그는 예전처럼 웃지 않았고 손을 잡을 때도 힘이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 손끝의 떨림을 느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아이가 나를 피하고 있구나. 그러나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다. 아버지가 자식을 원망하는 말은 끝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그가 떠난 뒤 한참 동안 빈 의자만 바라보았다. 며느리의 기운은 직접 나타나지 않아도 늘 따라다녔다. 아들의 전화가 울릴 때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곧 갈게. 오래 안 걸려. 그 목소리 속에서 나는 보이지 않는 압박을 읽었다. 며느리가 무언의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애써 모른 척했다. 혹시라도 내 마음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아들을 향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아들을 믿고 싶었다. 내 인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니 그 아이가 끝내 나를 저버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러나 불안은 날마다 가슴을 파고들었다. 밤에 눈을 감으면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녀가 남기고 간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우리 아이 당신이 지켜야 해요.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하지만 정작 그 아이는 내 곁에서 멀어지고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 간병인의 손길을 받으며 하루를 버텼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벽에 걸린 시계는 내게 남은 시간을 속삭이는 듯했다. 나는 스스로를 속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내 아들이야. 끝내 나를 버리진 않을 거야. 배신감이 심장을 찌르듯 파고들어도 그 위에 낡은 담요처럼 사랑을 덮었다. 그것이 아버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이었다. 아들은 일곱 번째 달이 끝나갈 무렵에야 간신히 찾아왔다. 오랜만에 오는 아들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나는 환하게 웃으려 했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없이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손을 잡아주던 예전의 습관은 사라졌고 눈빛은 흔들렸다. 나는 그 눈 속에서 낯선 그림자를 보았다. 그리고 결국 그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집 말인데요. 나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이 집은 내게 단순한 집이 아니라 아내와 함께 만든 보금자리였다. 그 말을 꺼내는 아들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혹시 나중을 생각해서 정리를 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는 조심스러운 어투를 썼지만 그 말 끝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묻어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그의 시선을 피해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았다. 찔깍거리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아들은 시선을 내 얼굴에 두지 못했다.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가 주머니에 넣고 다시 꺼내는 동작을 반복했다. 나는 그 불안한 몸짓에서 아들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이건 아들의 말이 아니었다. 뒤에서 누군가가 그의 등을 떠밀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렸다. 차갑던 눈빛, 빨리 가자며 아들을 재촉하던 손짓. 그 그림자가 이제는 내 집 안까지 스며든 것이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런 얘긴 아직 이르지 않니? 그러나 목소리는 떨렸고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대신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는 급히 자리를 피해 전화를 받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명 며느리였다. 나는 단어 하나하나를 들을 수는 없었지만 아들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곧 갈기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서는 오래된 믿음이 흔들렸다. 아들은 내 곁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그를 붙잡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아직은 아니다. 이 아이가 직접 이런 말을 할 리 없어. 저건 며느리의 목소리다. 그렇게 나 자신을 속이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눈을 뜨자마자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아들은 다시 내 앞에 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한층 더 굳어져 있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멀리 가기 전에 미리 정리를 해두면 아버지도 마음이 놓이시지 않을까요? 그 말은 가시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그는 나를 위해서라 했지만 나는 그 말이 자기 자신과 며느리를 위한 것임을 알았다. 아들의 눈동자는 나를 똑바로 보지 못했다. 옛날 같으면 눈물이 고일 만큼 뜨거운 진심이 담겼을 텐데 지금은 흔들리는 초점만이 남아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사랑으로 키운 아들이 내 앞에 앉아 있지만 그 속에서 나는 며느리의 그림자만을 보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간병인이 등을 주물러 주어도 몸이 편안해져도 마음은 도무지 진정되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이 아이가 내 재산을 원하기 시작한 걸까? 아니면 며느리가 뒤에서 등을 떠밀고 있는 걸까?
며느리는 이렇게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어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걸까? 그 질문은 끝내 답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나는 점점 며느리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손길이 결국 내 삶마저 흔들고 있다는 현실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아들을 향한 사랑을 끝내 놓을 수 없었다. 그 아이는 내가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더 이상 순진하게만 있을 수 없음을 느꼈다. 사랑만으로는 이 현실을 지킬 수 없었다. 그날 새벽, 시계 초침 소리를 들으며 나는 결심했다. 아직 구체적인 모습은 없었지만 나는 뭔가를 해야 했다. 아들이 흔들리는 한, 이 상황을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아들은 며칠 뒤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며느리와 함께였다. 나는 침대에 누워 아들과 며느리의 발걸음을 지켜보았다. 아들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고 며느리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녀의 시선은 내 얼굴이 아닌 금고 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문서와 현금 등이 있었다. 나는 그 눈길을 보고 모든 것을 확신했다. 그동안 내 마음을 갉아먹던 불안은 이제 확실한 모양을 가졌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도 준비가 필요해서요. 나는 그 말 속에서 미묘한 저희라는 단어에 가슴이 저려왔다.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다. 그러나 나는 속으로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다. 며칠 전 나는 변호인을 불러 서류를 정리하게 했다. 변호사와 함께 유언장을 작성하고 내 재산 대부분을 지역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서명했다. 아들에게는 이 집만 남겼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았다. 아들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사랑보다 탐욕이 앞섰다면 더 줄 이유는 없었다. 나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앉히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평생 모은 것, 너희가 기대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을 세상에 돌려주기로 했다. 나를 돌본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너희가 보여준 건 안타깝게도 그 마음이 아니었다. 아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며느리의 미소는 사라졌다. 방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다. 나는 한 번 더 힘을 내어 말했다. 너희에게 남긴 건 작은 집 한 채다. 내가 너희에게 남기는 진짜 유산은 부끄러움이다. 그 순간 내 가슴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다. 어깨를 짓누르던 돌덩이가 굴러나가는 듯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눈을 감으며 속으로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이제 됐어. 내가 우리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줄 건 다 했어.